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근데 요즘에 미세먼지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받쳐놓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도 그렇고요. 선호하는 공간도 이 미세먼지 없는 피난처를 찾아다니느라 상당히 바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부동산 재테크에도 참 난관이 요즘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낸다면 또 성공으로 가는 또 다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안전한 재테크 투자처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S닥터와 함께하는 부동산 희노애락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네, 아는 만큼 돈이 되는 재테크 투자 정보 S닥터와 함께하는 부동산 희노애락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66번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 시간에 좀 알고 싶은데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저희 다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주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교육 세미나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세미나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하단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도 함께해 주실 팩터 인베스트먼트의 신현철 박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아주 재밌게 보냈습니다. 연휴도 길어가지고 네.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큰데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참 어떻게 대책을 써야 되는데 네. 대책이 마스크밖에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날씨만 좀 좋았더라면 이 봄 기운을 더 만끽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테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난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또 헤쳐나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느냐 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랑 함께 궁금하신 점 그리고 좀 답답하신 점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가면서 또 희노애락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이 이미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상속이나 증여 시에 발생이 되는 세금 문제, 그리고 최근에 가족 간의 유류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분쟁 사례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저희가 좀 대처할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특강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오늘 그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변에 상속이나 증여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앵커님 지금까지 혹시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속은 저하고 너무 좀 먼 얘기 같아서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봤고 뭐 증여도 그렇고 좀 남의 얘기?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나중에 많이 받으시면 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회사에서 한 20여 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산 관리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상담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물론 뭐 상품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에는 다 상속 증여에 관한 그런 상담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어느 가정이나 상속 증여 문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끝이 좋지가 않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워낙에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저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사례를 좀 안타깝지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내 이웃, 내 주변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런 사고가 진짜 많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많이 좀 체험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그 상속에 관한 규정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상속에 관한 그 법 규정 또는 판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상속 플랜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요거를 이제 한번 이번 시간에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판례들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좀 들어가죠. 네. 저같이 아마 조금 남의 일 같이 느껴서 깊게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 나에게도 분명히 닥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분쟁들을 막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알아놓은다면요. 효과적으로 좀 대처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저희가 지식은 함양하고 박사님의 설명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기본 내용이라는 게 어떤 것들일까요? 네, 우리 이제 민법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민법을 제가 전번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다.
그 큰 뿌리를 보면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게 이제 중심인데 거기 하나 더 들어가면 친족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친족 상속. 네. 그래서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구성됐어요. 민법이라는 게. 근데 요 세 군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을 인수분해에서 딱 뺀 것이 민법 총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 과목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오늘은 밀쳐두고 친족 상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우리 민법에서 이제 친족 상속의 그 순위를 보면 한번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이 순서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그렇죠. 있느냐. 네. 이제 일례로 뭐 아버지라고 합시다. 아버지가 네.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을 상속을 받는데 돌아가시면 이제 누가 가장 먼저 받느냐 하면은 직계 비속 배우자예요. 직계 비속 비는 코비자예요. 네.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애들과 우리 부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일례로 부인 재산이라면 남편이 이제 배우자가 되는 하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상속인이에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일순위. 부인과 우리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법정 상속분을 보면은 네. 어떻게 배우자가 그 자녀하고 그 같겠습니까? 그래서 1.5 대 1 이렇게 된 거예요. 배우자는 5할 가산, 50%를 더 쳐주는 거죠. 네, 네. 좋죠. 네. 말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자녀가 없을 경우에. 네. 그러면 누가 갖고 갈까요, 그 재산? 직계 존속.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러면은 이제 네. 배우자요 그래요. 부인이 갖고 가야지 그런다고. 근데 그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배우자가 자식이 없다고 해서 배우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는 또 다시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은 내 부모, 아니면 형제들. 부모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모님과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부모님과 네네. 배우자가 이렇게 여전히 1.5 대 1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1.5, 부모 한 명당 1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네.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어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때는 배우자가 갖고 간다는 거예요. 모두 그때는 다 배우자가 다 가져간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민법은 구성되어 있고 그러나 배우자조차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형제 자매로 넘어가는 거죠. 1, 2순위가 없으면 형제 자매로 다 갑니다. 없을 경우. 형제 자매는 각자 1이죠. 네. 그다음에 형제 자매조차도 없으면 뭐 사촌 이내로 들어갑니다. 뭐 각자 1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네. 순서가 이렇다는 거. 직계 비속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는 또 다시 직계 존속과 같이 있고 직계 존속이 없게 되면 그때는 배우자가 다 받는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 요거 알고 계시고 법정 상속분이 배우자는 1.5, 기타는 1. 배우자한테 더 많이 배려를 한다. 네. 여기고요. 그 다음에 저 유류분이라는 걸 알아야 마지막에는, 돼요. 예, 유류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유류 머문다는 거예요. 어느 개인에게나 꼭 머물러 있는 분. 그 해당 부분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뭐냐면은 우리 친족 상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아무리 누가 이뻐서 걔한테 다 유산 상속을 한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남아있는 상속인의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 정도를 유류분이는 거예요. 네. 누구나 유류분이 있어요. 네, 네. 아빠가 제일 미워서 유산 안 준다 하더라도 유류분은 남아있는 법적으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챙길 예, 수 그게 있다. 보장돼 있습니다. 네. 그럼 유류분은 얼마냐면은 법정 상속분의 반이에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네. 법정 상속분의 반이고요. 맞네요. 직계 존속은 3분의 1이에요. 형제자매도 3분의 1. 1밖에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은 좀 제쳐두고 네. 2분의 1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 법정 상속분 다 하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언자의 의지는 뭡니까? 그럼 아무리 유언자 내가 돈 벌었는데 그렇게 맞네요. 생각할 텐데. 예. 그래서 유언자 의지도 반영해주고 최소한의 유류분 것도 반영해주고 해서 우리나라 유류분이라는 거는 법적 상속분의 반이다. 여기까지는 알고 이제 시작을 합시다. 네, 요거는 아예 없는 것이고 네 번째 이 사람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네, 불가능한 예. 거고 이렇게 유류분까지 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더 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형제 먼저 살펴볼까요, 박사님? 네. 형제 상속분. 케이스 1을 좀 보면 네. 이제 형제 상속 얘기인데 몸 좀 풀자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케이스냐면은 A가 이제 부모가 있고 이제 자식이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은 A라는 분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부동산이 좀 있어요. 자산이 있는데 사망을 했어. 부모님도 안 계셔. 네. 근데 부모님 어머니가 또 바람을 좀 피셨네요. 아. 이건 실제 사람이다. 우리 판례예요. 네. D라는 남자가 바람을 피셨는데 거기에 이제 자녀가 E, F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A가 이제 사망하고 나니까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은
직계 존비속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으니까. 네. 형제자매로 가겠죠. 네. 그래 형제 B, C인데 네. 이 F도 맞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하. 이 F도 네네. 돼? 이 배달은 F도 그러니까. 상속인이 될 수 있어? 오, 이렇게 된 거. 네네. 엄마가 바람 펴서 데려왔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아빠가 바람 펴서 데려온 자식은 그것도 다 형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복 네. 형제하면서 네. 그 재산 뭐 재산 주죠. 형제지.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바람 펴서 왔다고 해서 안 줍니까? 마찬가지겠죠? 부계 혈족은 되고 모계 혈족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야. 한번 답을 봅시다. 네. 답을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상속에 있어서 부계 모계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그 형제자매는 아버지 쪽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자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간단히 이제 몸을 풀었죠. 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 2를 보자고요. 케이스 네. 2는 뭐냐면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997년에 괌 폭발 사건이에요. 97년에 괌에 칼리가 추락됐는데 네네. 거기 국회의원, 광주에 사는 신모 국회의원도 계셨고 다 돌아가셨지만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천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가 네. 야, 이번에 이제 여름 한번 놀러 가자. 그러니까 식구들을 다 데려갑니다. 가족이 다요. 다 손자, 네. 손녀 뭐 다 데려가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저 할아버지가 A이신 분인데 처가 있겠죠. 그 밑에 자식이 줄줄 있는데 아들하고 딸을 두셨더라고요. 네. 아들, 딸. 네. 딱 둘렀어요. 근데 아들, 며느리와 자식, 딸 사이와 자식 둘 이렇게 되는데 네. 다 데려갔어요. 다 데려갔는데 사이만 딸랑 두고 여기 사위만. 사이만 딸랑 빼고 네, 살았어요. 그리고 다 데려갔어요. 네. 근데 아쉽게도 사고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 저 보세요. 형제가 있죠. 형제가 HJ라고 하는데 사실 한 6, 7명 돼요. 실제는. 그다음에 이 사이. 이게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형제가 가져갔을까요? 이 1,000억을 아니면 사이가 가져갔을까요? 앞에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게 저는 면절하고 먼저 캐치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형제에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약간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요? 야, 이거 한번 답을 봅시다. 네. 근데 결론은 사이가 가져갔어요. 아, 그래요? 사이가 가져간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대습상속이라고 하는 상속 제도가 있어요. 대습상속이 뭐냐면은, 네.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 네, 네. 이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한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먼저 죽었을 경우는 이 할아버지 재산을 이 남은 이 자식들이 상속인이 돼서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죽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죽었을 경우.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누가 먼저 죽었나요? 딸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죽었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누가 먼저 죽었겠죠. 한 1초 먼저 죽고 그렇겠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것을 동시사망이라 그래요. 배 타고 가서 다 가라앉아서 죽었다. 동시사망. 비행기 타고 가서 죽었다. 동시사망. 이런 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교통사고를 당한다던가. 그럼요. 동시사망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딱 그런 거예요. 딱 동시사망이라는 거 없어. 우리 상속법에. 봐봐. 대습상속이라고 하면 먼저 죽는 거야. 먼저. 근데 동시 죽었다며. 법 규정에도 맞지 않아. 너희들은 대습상속에 해당이 되지 않아. 이렇게 형제들이 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땠겠어요, 솔직히? 피도 안 섞인 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싸움이 붙었죠. 사이는 그래도 자식이고 사이도 자식이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붙었겠죠. 근데 결국 다 가져갔는데 논리가 뭐냐면은 판사들의 논리는 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동시사망이라는 그 작부에 매달리지 말고. 자, 이 세상의 경우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딸이 먼저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던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자연상속이 일어났을 것이고 본인의 상속이 일어났을 것이고 만약에 딸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 대습상속이 일어난 거다. 또 사위한테. 어떻게든 다 상속이 일어나는 거다. 그 작부에 매달리느냐 하면서 판결을 딱 때리는 거죠. 그 사위 네 거 다 가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35세의 의사였습니다. 엄청난 재산이었는데, 그렇죠? 네, 엄청난 재산인데 엄청났죠. 뭐 1,000억이면 그때 또. 근데 이제 저는 안 봤어야 할 걸 한번 봤어요. 한 10년 후에 TV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판결이 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산을 다 사회에 내놓겠다고 했어요. 사위가.
근데 그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10년 후에. 예, 예. 네네. 그 뭐 뒤에 얘기 들어보면은 그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 형제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그런데 공동의 이제 노력을. 조금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 네. 어떤 그런 네. 사례가 있었는데 그 후에 잘 되길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후속 얘기까지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 상황이 되면은 상속이고 뭐고 일단 가족들이 다 한순간에 같이 비행기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그 심적인 고통이 클 것 같은데 그 이제 재산과 또 관련돼서도 분쟁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또 지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좀 나왔다라는 거 사위한테 전 재산이 이제 갔습니다. 네, 이런 그 사례를 네, 재혼도 하고 재혼도 했어요. 남의 장인 돈 근데 가지고 나이가 또 30대 중반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네. 의사 네, 참 많은 별의별 네, 사건, 사고가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사례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예, 케이스 한번 세 번째로 가보죠. 네. 케이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낙태와 상속인 결격이라는 건데 저 참 딱한 사연인데 부모가 있고 A 씨가 있는데 처 B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얼마 안 돼서 A 씨가 자산을 조금 남긴 건 아니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처 B가 그 보험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한 거죠. 그죠? 사고를 냈으니까. 그래서 네. 우리 남편이 죽었으니 소송을 냈는데 신혼부부인데. 그때 처 B의 그 복중에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임신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제 집에 가서 그랬겠죠. 엄마 어떻게, 이건 추정이에요. 아이고, 애비 없는 자식.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네네. 근데 결국 낙태를 하게 돼요. 음. 낙태를 하게 되는데, 저 부모님, 존속도 그 보험금, 나도 타야 돼라고 같이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험금을 누가 받을까요? 처가 받을까요? 저 부모님이 받을까요? 뭐 이런 얘기예요. 며느리와 부모님의 네, 분쟁. 네네. 글쎄요. 결론을 볼까요? 그럴까요, 바로? 네. 우리 마음은 물어보면 다 처가 그래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민법 1004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정 사유가 발생 시 상속인 자격 박탈이라는 게 있어요. 당신은 아예 받을 수가 없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네. 여기 쭉 고의로 해갖고 쭉 나오고 선순위나 동순위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한 자, 참 무서운 얘기인데 두 번째 고의로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고 한 자, 다 비슷해요. 나머지는 사기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등등등 위조를 하거나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우리 민법상은 복중에 태어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상속에 관한 한 복중에 태어난 것으로 본다. 이게 천조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지만 상속에 관한 태어난 아이를 본다니까요.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태어난 아이라면 나 배우자, 나는 배우자, 아이 나 1.5, 너 1 같은 순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살해한 거잖아요. 선순위와 동순위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요거에 속하는 이제 거기에 사유 발생 사건이군요. 상속인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얻지를 못해. 부모가 가져가는데 참 우리 이 얘기를 하면 가장 슬픈 사연이 좀 생각이 나요. 1994년도였어요. 기억하고 싶지는 않은데 박한상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부모님의 그 재산을 노리고 한 100억 정도 됐다고 해요. 한약재상을 해갖고 돈을 많이 모으신 분인데 한의사시고 근데 그 재산이 탐나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살해를 하는 건데 상당히 엽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부모님을 살해를 하고 흉기로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증거 없애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살짝 손을 이제 나도 화상 입었어.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나왔는데 보니까 불이 났더라. 살짝 화상을 입고 가서 이제 경찰에 알리는 거죠. 불 났다. 그러니까 다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조사를 해보니 이 시신이 혈액이 흘러져 나와 있고 심지어 사람이 불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이 폐 속에 그림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다른 문제구나. 누군가의 살해됐다 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 어딜 조사했느냐면은 치정관계 아니면 원한관계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 그분은 그러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딱 그게 어디서 들통이 나는지 아세요?
추정 좀 해보세요. 글쎄요. 근데 네. 이 사람이 요거를 알려고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보니까 이 머리에 혈흔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도 이 사람이 다쳤나 봤는데 자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쪽 무릎 쪽에 장탄지 보니까 치흔이 있어요. 이렇게 꽉 먹은. 네. 그걸 몰래 경찰에 알리게 된 거죠. 아, 그러면서 간호사분께서? 네. 이제 이게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이 나체로 들어가서 분을 살해를 했다래요. 피가 튀면 그냥 샤워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샤워만 했지 머리를 감지는 않았던 거죠. 아, 참 그런 웃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네. 결코 이제 그거는 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 막 그런 사고로 이제 잠깐 이제 소개를 합니다. 네. 사례를 또 하나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다 씁쓸한 사례들이네요. 그렇죠? 듣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그건- 그런데 이제 결국 사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실제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있습니다. 참 더욱 안타까운 거는 이 사람이 항상 이렇게 교화를 하면은 거짓을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지 반성을 하지 않는데요. 아, 정말요? 그래서 참 교화하는 사람이 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뭐 많은 재산이 있지만 전혀 뭐 치정 관계가 얽히지 않을 정도로 좋은 평판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자식도 농사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또 사례를 듣다 보니까. 근데 네. 결정적인 사건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네. 그 아들이 한의사가 돼서 그걸 이어받기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박을 하면서 결국 그런 형태가 일어난 건데 돈을 다 해주니까 부모가.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그 동생이 한의대를 가버려요. 그럼 형으로서 내 유산은 받기 힘들어지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추정컨대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 이제 거기까지 합시다. 네, 뭐 즐거운 얘기 알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또 예를 듣다 보니까 네, 이런 또 사례들을 조금 더 챙겨 들어봤습니다. 유언 방식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박사님? 유언 방식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있는데 A가 D한테 그냥 주고 싶어요. 재산을 주고 싶어요. 근데 유언의 방식, 이 유언 알아야 돼요. 한번 결론 좀 보죠. 네. 유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법적인 방식은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법에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자필로도 할 수도 있고 녹음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공정증서로도 할 수도 있고 뭐 비밀문서, 뭐 구수증서 이렇게 법으로 얘기는 해놨어요. 근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증인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보통 자필증서를 많이 하는데 자필증서에 있어서 핵심 뭐냐면은 유언하시는 분이 전문이라는 건 그거예요. 직접 쓰셔야 돼요. 네. 나는 이러이러해서 어디에다가 돈을 준다. 이런. 그 다음에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한 후에 날인을 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렇게. 날이 꼭 있어야 되고요. 일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구하라는 거죠. 네. 우리는 뭐 흔히 생각하면, 이거 갖고 누구한테 준다. 뭐 필적 감정을 해봐도 그 사람 거고. 참 그런데 이게 필수 기재사항에 누락되면 절대 안 되는 안 거예요.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서는 상당히 엄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위변조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엄격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재미난 케이스가 한 번 있었어요. 과거에. 네. 어떤 할아버지인데 목동에 사시는. 근데 이제 화원을 하셨어요. 화원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동에 화원이니까 땅이 얼마나 넓어. 근데 그 당시 이제 삼성에서 이제 그 땅 팔아 해갖고 파셨는데, 그러니까 그 판 돈이 한 123억 정도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이제 기부를 좀 하려고 이제 하는데, 자식도 없어. 아무도 없어. 바로 형과 여동생만 있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W은행, 은행, 머리은행, 거기에 이제 PB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하니까 거기서 유언 써가지고 거기 은행에 작은 박스가 있어요. 디파짓 박스 그 창고 거기다가 넣고 관리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74세 정도에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이제 결국 알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평소에 아주 이렇게 검소하게 하고 다녀서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가르쳐 주냐? PB가 와이대 가서 요 옆에 와이드 있잖아요. 와이드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쪽에
기부를 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그러면서 얘기 커진 거죠. 그러면 이제 딱 보니까 실제 그 유언서가 나온 거죠. 그 여동생과 뭐 그 저기 쪽 조카들이 보았더니 실제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알아봤겠죠. 어떻게 다 줬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분쟁이 생기는데 네. 이제 결국은 재판 법원에서 그래요. 아름답게 나눠 갔지. 그런 제안을 하는데 참나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 욕심이 나시나? 둘이 싸움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누가 이겼냐면은 엄격하다니까요. 뭐가 빠졌냐면 이 할아버지가 다 잘 쓰시고 도장을 안 찍으셨어 끝에. 날인을 안 하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법원에서는 판단한 거예요. 아니다. 네. 엄격 요건주의다. 그러니까 와이다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났다라면 좀 그렇고 좀 이상하다를 봤을 거 아니에요. 당황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민법이 잘못된 거 하고 이번에 헌재에 갑니다. 이 법 잘못됐어요. 위헌법률심사. 그 헌재 이제 판결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는지 그게 참 재밌는 거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네. 자, 사람의 마음은 돈 앞에서 12번도 마음이 막 변한다. 막 변해. 그 마음이 맞아. 그랬어 라고 결정을 하는 마지막 단계는 도장이라는 거예요. 도장이 들어가야 네. 문서가 그제야 완결이 되는 것이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응? 완결성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와이다가 패했잖아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다 날인 했다는 이제 때문에. 네. 뭐 그런 뭐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네. 뭘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자필 증서를 하는데 이 5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그리고 날인 이 5가지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만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유언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절대로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은 이게 무효화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언급해 주신 것 같고 이런 것도 저희가 조금 뭐 무효 처리가 될 만한 사유들인가요, 네, 박사님? 그렇죠. 네. 그냥 뭐 타인에게 뭐 말하라고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본인이 쓰셔야 돼요. 본인이 쓸 능력이 안 되면 자필 증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공증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녹음을 한다든지 다른 다른 방식으로. 방식으로. 예, 예. 뭐 타입사 이 워드 프로세스도 이것도 안 되네요. 안 이런 돼요. 것도 무조건. 네, 자서 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 좀 다른 방식도 마지막에 이제 가지고 중요한 게 이제 유류분 산정입니다. 유료분 산정. 이거예요. 항상 사고는 유류분 산정입니다. 뭐냐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나 받아야 될 법은 못 받았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유류분 산정 요 케이스를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A는 5천만 원의 예금 채권을 남기고 사망하신 거고요. 근데 그 살아생전에 처하고 아들한테는 재산을 좀 미리 증여를 해줬어요. 처한테는 이제 용산동에 있는 빌라 7억 원짜리 주고 이 아들한테는 6억 5천만 원짜리 또 자금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딸만 못 받은 거야. 네네. 딸만 못 받고. 그러니까 딸이 화가 좀 났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화가 납니다. 이게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딸랑 5천만 원만 남겨두고. 왜냐하면 그 전에 간 게 13억 원이 넘는 금액이니까. 그렇죠. 네. 7억 주시고 6억 5천 5천 주시고 증여하시고. 나는 끽해서 5천만 원 남겨줘.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됐는데 네. 그 결과를 한번 보죠.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그것도. 법원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가 한번 보죠. 유류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 재산 다 한번 갖고 와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5천만 원이랑 그 엄마 준 7억이랑 그 아들 준 6억 5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4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기초재산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누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럼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있는 거예요. 유류분을 구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유류분은 뭐냐면 누가 봤습니까? B, C, D의 각 유류분이 얼마냐면은 7분의 3이라는 숫자가 지금 눈에 안 들어오죠. 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배우자는 1.5, 각 자식들은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배우자 1.5, 아들, 딸이니까 1, 1, 3.5네요. 네. 3.5분의 1, 3.5분의 1.5. 좀 분수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걸 밑에 2를 곱한 거예요. 네. 그럼 정수가 되잖아요.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네, 네, 네. 3.5분의 1.5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곱하기 2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7분의 뭐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부인이니까 7분의 3이 되는 거고, 요건 자식은 일식이니까 7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분수 되시죠? 7분의 3이 유리분이고, 네. 7분의 3이 내 법정 지분이고, 7분의 2가 법정 지분이고, 7분의 2가 예. 법정 지분인데, 네.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유리분이라는 것은 반이라고 했잖아요. 반. 이렇게 반을 곱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전체 재산 중에 14분의 3, 7분의 1, 7분의 1 이것이 유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나오잖아요. 이 부인의 유리분은 3억이고 네. 우리 아들, 딸의 유리분은 각각 2억씩이에요. 네. 좀 더 볼까요? 네. 이걸 받으셨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네. 받아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면은 D가 얼마나 침해가 됐냐면 나 그 아빠가 남겨놓은 5천만 원밖에 없어 지금 이거. 두 분은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을 거는 14억에서 7분의 1이었던 얼마예요? 2억이었잖아요. 네. 2억 내가 최소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남았는 예금 요거 우선 챙겨서 5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1억 5천 내가 더 받아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1억 5천 더 받아와야 내 유리분을 내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겠어요? 당연히 많이 받은 엄마와 그 오빠, 아들한테 그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엄마, 오빠는 그럼 어떻게 그럼 나누어서 내느냐? 그거는 뭐냐면은 유류분 초과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비교를 해야 돼요. 유류분 초과액. 그러면 엄마의 유류분은 7억 받으셨는데 유류분 3억이니까 4억이 되는 거고요. 초과액은. 그러니까 왜 초과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 C의 그 유류분 초과액은 6억 5천 사업자가 받았는데 유류분 2억이니까 4억 5천이에요. 그러면 C의 유류분 초과액이 더 크다. 저 비율대로 4억과 4억 5천, 이 비율대로 1억 5천만 원을 안분해서 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 안분해서 내. 그러면은 엄마한테 요만큼 받고 오빠한테 요만큼 이렇게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오빠한테는 별도로 돈 내나 하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엄마가 지금 다 등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분을 이전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이게 같은 이제 경우는 유류분 일도가가 산정입니다. 네, 이런 사례를 이제 금액적으로 딱딱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계산 방식이라던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앞서서 봤던 기초 자료를 그러니까 대입시켜 봤던 마지막 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상속 전문 변호사가 매년 좀 급증하고 있다라는 씁쓸한 좀 뉴스도 접하게 되는데 최대한 일단 이런 좀 분쟁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상속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례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네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서 재산을 주는 건 좋은데 그게 결국은 싸움이 나서 가족이 해체되는 형태로 가는 거는 부모님이 원하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주실 때 좀 현명하게 주셔야 돼. 어떻게 하느냐면 첫째, 상속인들에게 사전적 이해를 좀 구하면서 얘는 이래서 이걸 받아야 되고 이런 걸 사전적 이해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재산을 조금씩 사전 증여해야 하고 두 번째, 재산을 주더라도 나중에 꼭 누구를 과다하게 많이 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일어나게끔 하지 않을 정도로 알맞게 좀 주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유언 어땠어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유언을 할 수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을 이제 보통 많이 상속을 하는데 그냥 부동산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주면은 어느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고 어느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 이 평가는 어느 때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기준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줄 때는 똑같았는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서 이렇게 돼서 나 유류분 침해됐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소송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좀 바람직하진 않은데 우리나라 법은 그런 식으로 그 사망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러면 간단해요. 차라리 그 부동산을 그 법인화 시켜가지고 지분을 나눠주면 돼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분쟁은 결국 다 루저가 돼요. 다 루저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현명하게 부모님들이 계획을 하시는 게 상속 계획을 하시는 게 참
이 가족을 잘 유지하는데 선결 조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에 명언이시네요. 다루저다. 네,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큰 분쟁은 일어나지 않고 저희가 조금 마음 상하지 않고 네, 가족 간의 우애도 조금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이슈를 말하다에서는요. 상속 판례를 통한 효과적인 상속 플래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는 아나토미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에 대한 시원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는 S닥터의 아나토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어떤 분을 도와드리게 될죠? 그 의뢰자분 한번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고민을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동작구에 사시는 저희 회사원 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 시에 증여세가 절세가 됩니까? 이런 좀 물음을 주셨는데요. 자세한 사연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작구에 사는 저희 회사원이신데요.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증여를 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많이 끼고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좀 절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네, 질문 남겨주셨고요. 부모님이 다른 재산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증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로 정하고 증여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문의를 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살짝 이 금수저의 느낌이 납니다. 박사님, 저희 질문해 주신 시청자님께서 먼저 이 답변을 위해서 상속과 증여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일을 조금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네. 상속 증여세 얘기를 좀 해보죠. 상속 증여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증여라는 것은 이제 살아 있을 때 주는 거죠. 상속은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주는 거고. 이 용어가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증여는 주는 사람은 증여자, 받는 사람은 수증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상속세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잘 안 해오죠.
그래서 피 보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피상속인, 네. 받는 사람은 상속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납세 의무자는 보세요. 상속세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이 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이 내는데 당연히 아버님이 물려주신 돈을 가지고 내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세율은 10%, 50% 누진 세율입니다. 증여세하고 전 똑같아요. 그다음에 과세 방식은 유산세 과세 방식이라는데 뭐냐면은 다 끌고 와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증여세는 이제 보세요. 누가 내나? 당연히 받은 사람이 내야 되겠죠. 수증자가 그렇죠. 납세 의무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받은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세율은 똑같고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 이게 뭐냐면은 내가 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가 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다음 보죠. 이게 증여가 이제 중요한데 다음 보면은 증여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재산공제라는 게 있어요. 재산공제. 근데 그 재산공제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준다, 라고 했을 때, 가족 간에 줄 때, 만약에 부부 간에 준다, 그러면 얼마까지 주는지 아세요? 6억 저번 시간에. 예, 네. 6억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증여재산공제 6억까지 줄 수 있고요. 직계 존비속. 이면 이제 내 아들 또는 부모님 드릴 때 5천만 원까지 드릴 수 있는데 네. 내 아들 딸한테 아들 딸이 미성년자 그러면 2천만 원까지예요. 여기까지 세금 안 내는 거죠? 그렇죠. 네네. 면세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저번 시간에 복리 얘기하면서 어, 2천만 원 맞아요. 얘기를 계속 꺼내느냐면은 네네.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을 그냥 주시면 됩니다. 저기 증여세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자, 저 비고가 중요해요. 수중자 기준 받는 사람을 기준해서 10년간 공제 금액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딱 2천만 원 주면 돼요. 1살 때. 그거는 10년간이에요. 그다음에 10년 딱 지나면 11살 됐을 때 또 2천만 원 줘요. 네. 그러면 또 면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10년 지나면 이제 21살 되죠. 그때는 어른이다. 그때는 5천만 원 주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다 면제다. 면세다. 그러니까 요 5천만 원, 6억, 1억, 2천만 원 이거는 저기 10년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뭘 얘기를 드리냐면은 사전 증여를 빨리 하라 이거예요. 사전 증여를 사전에. 빨리 하면은 네. 이렇게 조금 준 것이 이제 끝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상속세 계산할 때는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지금 남아있는 자산 중에 다 상속세를 계산하고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치 중에 증여했던 거 다 끌고 와. 과거 10년치 증여한 거 다 끌고 와서 지금 자산과 합해서 상속세를 계산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 네네. 돌아가시기 11년 전 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20년 전 거도 해당도 안 되고 30년 전에 해당이 딱 안 되는 10년 전 것만 해서 그죠. 계산을 그것만 갖고 와서 합산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오, 그래서 네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렇게 미리 사전 증여를 그러니까 하라고 세부담을 조금 늘상 얘기를 덜어내시려고. 합니다. 예. 네네. 그걸 저번에도 살짝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조금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네, 구조 이것도 좀 제가 좀 한번 네, 말씀드려 알려주세요. 볼게요. 그거를 좀 구조를 살짝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를 보면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죠. 증여세, 상속세 이제 구조가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죠? 똑같아요. 이게 네. 똑같은데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어디다 과세를 할 건가?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공제 좀 해주면은 과표가 나오는 거예요. 과표 나오면 세율 나오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럼 산출세액 나오고 혹시나 공제나 감면 있으면 빼주고 네. 그게 남으면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되는 거고 상속세도 똑같아요. 과세가액 나오고 네. 상속공제액이 있습니다. 상속공제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떤 공제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기초공제부터 쭉 있습니다. 하여튼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과표 나오죠. 그러면 세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 나오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나오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는 뭐냐면 상속세는 어떻게 한다? 지금 남아있는 자산 플러스 과거의 10년 전 10년치. 내에 있는 거를 다 갖고 와서 계산한다는 네.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포인트가 같고요. 그거네요. 포인트가 그거죠. 증여세는 이제 여기 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 증여 채무 인수액을 빼고 뭐 기타 불사하는 거 빼고 그것이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게 중요한데 부담부 증여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건 무슨 부담부 뜻인가요? 증여,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다 그런 뜻이에요.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다. 네네네. 그 부담하는 것을 조건부로 한 증여는 그건 양도다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맞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의 효과가 뭔가 그걸 한번 설명을
저희 시청자님께서 이게 해당이 되시는 거죠? 지금? 그럼요. 네네. 지금 저기 그 남의 돈을 가지고 네네. 대출을 받거나 그런 거예요. 대다수 이게 다가구 주택은요. 그걸 짓고 그렇게 전세 보증금을 빼 가세요. 그리고 물려줘요. 되게 네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는 다 부담부 증여가 끼어 있다고. 그러니까 집을 줬고 네. 전세를 놓고 전세를 빼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음. 그리고 집은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세는 결국은 아들이 다 이렇게 내줘야 될 거잖아요. 부채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거는 이제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건데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거 지금 이 집을 아파트를 우리 자식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증여로 줄까 아니면 이걸 부담부 증여를 껴서 줄까? 고민되시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네, 항상.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 얘기를 할 때 항상 이걸 증여를 할 때는 부담부 증여를 껴서 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유리하다. 그럼요. 유리했다. 냈다. 유리할 수도 있다. 근데 한번 보죠. 유리한가 봐요. 지금 아파트가 6억짜리인데 2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5년 보유를 했어요. 요거를 그냥 그냥 증여를 해버리면 6억 원짜리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일반 아들이니까 증여공제 한 5천만 원 빼고 하면서 증여세율에 넣어보면은 10% 50% 증여세율에 넣으면 한 1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증여세가 1억 원 정도 나오는데 네. 이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해볼까? 그러면은 아파트를 주는데 그 채무 3억 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전세를 빼가지고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전세는 채무잖아요. 나중에. 네. 그래서 증여 3억 원, 채무 3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6억에서 3억 그랬는데 증여는 그냥 공짜로 준 거고 저 3억 원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네. 네가 갚어. 근데 이거 건물 주는데 네가 갚어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둘 사이에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빚을 털어냈고 네. 아들은 건물을 받았고 3억 원어치. 그러면은 그거는 양도라고 보는 거죠. 증여는 그냥 주는 거고 무상으로. 네. 양도는 대가를 전혀 받고 다른 주는 거죠. 개념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양도와 증여. 저 채무에 대한 부분은 양도예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요? 파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는 거예요. 그럼 증여세는 누가 내요? 저 아들이 내는 거예요. 네. 아마 아버지가 좀 아들이 돈 부담이 될까 해서 이거를 무릅쓰고 부담부 증여를 하시면서 일부 세금을 줄이려고도 하고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 요 양도소득세 4,800만 원 나오고요. 저 증여세는 한 4천만 원 나오네요. 네. 3억에 대한 증여세, 3억에 대한 양도세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합쳐보니 얼마나 됩니까? 한 8,800만 원 정도 꽤 되는 거죠. 되는데요? 네. 그러면 벌써 1,200만 원이 절약이 되네요. 이 그래도. 그림을 보면. 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는 있는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아직 깊이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최근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됐어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맞아요. 네. 아주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첫 특히 시간에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네. 하죠. 조정 대상 지역. 다시 말해서 서울 같은데 막 오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 2개 있으면은 뭐 중과세가 들어가요. 10% 가산하고 세 채면은 20% 가산하고 막 세율이 이래요. 네.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본다 하면은 과연 집 2채짜리를 줬을 때 네.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 그건 또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네요. 그러나 네. 만약에 이 본인은 아버지께서 가신 이 아파트가 네. 1가구 1주택이었다면 비과세잖아요. 9억. 그러네요. 얘는 이 비과세. 사례에서는 그러면 한 채면. 이분은 양도세는 물지는 않겠네. 그거는 오히려 이렇게 부담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어요. 유리할 수도 네.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네. 그렇지 않은 2가구 3가구인 경우는 해당이 아마 안 되는 것이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해봐야 돼요. 단순히 증여세를 하는 것과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랑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 부분은 중요한 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실. 요거 알아야 되고요. 부담부 네. 증여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담 크기에 따라서 부담부 증여 절세 효과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1가구 1주택인지 아니면 1가구 2주택 3주택인지를 보시고 요걸 계산해 봐야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세 효과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가 모든 100% 사례에 다 유리한 것은 아니고, 네, 경우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례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저희가 증여할 때 좀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네.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 증여 열심히 하자. 시작 10년 이전에 미리. 그래서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그건 포함되지 않도록. 네. 두 번째, 사전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아까 말씀드립니다. 계속 10년마다 사전 증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나누어서 줘. 이렇게 여러 사람 나누어주면 사회와 며느리한테 나눠줘도 좋아요. 이 사람은 10년 기준이 아니라 사회 며느리 5년 기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속재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안 않습니다. 되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나눠주는 것이 괜찮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우리 투자자님 말씀하셨죠. 어느 자산이 여러 개인데 어느 것부터 팔까요? 네네. 답은 이거예요. 저평가된 자산부터 판다. 그죠. 네. 요거 보통 이제 재벌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네. 주식 가격이 탁 떨어졌을 때 자식한테 증여하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돼 있는 거. 일년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부동산 하시고 그거부터.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주식 하시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사례에 그다음에 이제 따라서. 손자녀.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지만 그 아들의 아들, 손자녀한테도 요즘은 많이 물려줘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하냐면 할증가세를 합니다. 30% 더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 더 내는 게 실제 할증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할아버지가 아버지 줄 때 한 번 내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줄 때 한 번 내고 그러면 네. 두 번 내야 되는 건데 네. 할아버지가 그냥 손자에 바로 넘어가면서 아하. 30%만 더 할증하는 건데 네, 네, 다시 말해 네. 70% 절약이죠. 그러네요. 또. 그래서 실제는 절세의 의미가 있다. 음. 그리고 상속 증여 시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평가액은 상속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인데 그게 되게 보면은 낮아요. 뭐 공시가격이나 이런 것들이라서. 네네. 그래서 일반 뭐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이 유리하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합니다. 저희가 이 정도만 사전에 좀 인지하고 있어도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봤습니다. 다음 시간이 벌써 기다려지는데 미리 주제를 잡으셨다고.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우리 보통 부동산 하면 뭐 매매 사기, 임대차 관련 사고 이런 건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통 말하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볼 줄을 모른다.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원래 이게 용어는 부동산 전부사항 증명서 이런 건데 네.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등기부는 이제 부동산 이력서 같은 거예요. 이력서 같은 거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사항이랄지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 대출 강이 어떻게 됐다 그런 것이 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는가 네. 그런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정확하게 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제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돼요. 꼭 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미가 갑니다.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보시는 법 글쎄요.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뭐 처음으로 독립을 한다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또 저희가 정보를 다음 시간에는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할게요. 박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현철 박사님과 함께한 오늘 부동산 희노애락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미리 예고해 드렸으니까요.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미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생방송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입니다. 8566번으로 고민 있으신 거 있으시면요. 저희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